원치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 모두 급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마치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이라는 암초를 맞아 중국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것이라는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중요한 국가도 많지 않은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5년 만에 이뤄진 미중 고위급 회담. 사실 큰 성과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준 틴스데이, 예. 노예 해방일이라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던 건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런 만큼 휴장하면 예. 이렇게 향후에 그 앞날과 관련해서 미묘할 때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지키는 하이드다 해서 금리를 동결했고 금리 인상 국면이라 하면 향후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예. 또 오늘 그 미국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도 그 에드워즈인가요? 에드워드 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증시가 연착륙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PN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랠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의 목표치가 4,500을 올라갈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을 보통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모나리자 미소, 모나리자 효과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모나리자 이렇게 세계적 명작이 미소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슬픔을 짓거는 것이 아니면 중간값을 갖는 것인지 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요. 예. 지금의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향후 증시 앞날 관련해서 지큐 하이드 그다음에 모나리자 효과 내지는 모나리자 미소 나오는 이런 그 변곡점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그냥 주가 많이 올라간 것 차익 실현하고 가도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목표 수익률대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시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블링컨이 미국에 방문해서 요란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만 기조적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디커플링에서 중국이 더 사실 미국 쪽으로 다가서는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사실 최소한의 예의 정도만 화답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존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다. 양국 간의 그 마찰에 따른 극단적인 리스크를 서로가 피하자. 인류의 공영 차원에서. 근데 서로가 뉘앙스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양국 간의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공존을 모색한다 하는 이걸 디리스킹 전략이다 하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난 것이 이번에 양국, 중국은 이제 외교부장이고 미국은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근데 분위기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미국의 블링컨을 만났어요. 이 자체는 미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영수로 등극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 국무장관을 만났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 오해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링컨을 만났을 때 이례적으로 공존을 모색하자 하는 이런 쪽에 나서 시진핑의 태도 여부를 관계없이 상당히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 트랙이죠. 하나는 첨단 기술에서 분야를 통해서 경제 패권에서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 밀접한 저가 제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공존을 모색하죠. 그래서 투 트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그 향후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데요. 이번 11월이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예. 대면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 취임한 때 11월 달에도 비대면으로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때도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측에서는 저울질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위기감을 벌써부터 느낄 법도 한데요. 지난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모두 급락한 부분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처럼 인당 GDP가 지금 11,000달러 정도 지나는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기고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성장 경로를 보면 외연적 성장 경로에서 내연적 성장 경로로 가는 extensive, intensive growth path상의 과도기 인정에서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아무리 경제가 안 좋은 국면이든 경제가 좋은 국면이든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나와야 되는데요. 5월 지표는 모두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 과정을 한번 의미 있는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 세계 공장지에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가장 중요하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81개월 만에 최저치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4.6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사실 그 동력이 수출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출이 아마 마이너스 7.5 정도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좀 뺀 것 같습니다. 자막상에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예. 전개 수출 동력인데요. 지난주에 말까지 집중적으로 발표한 게 중개 GDP에서 약 68%, 총상항목별 기여도에서 하는 소매 판매가 안 좋았죠. 예. 예상치, 그다음에 4월 전월치에 비해서 굉장히 급락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자산 그렇고요. 산업 생산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세력에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뭐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는 우리나라 MZ세대에 부여되는 청년들이거든요. 청년의 실업률은 아주 치밀었습니다. 예. 20.8%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작년에 그 영수 체제에 그 등장한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하는 현지의 평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의 청도대의 학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요. 예.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관련 지표도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부동산 침체는 벌써 3년째쯤 되지 않았습니까? 3년이 됐죠. 예. 3년이 헝다그룹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올해 그 9월 달이면 만 3년이 되는데요. 예. 당시 헝다그룹 사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쉽게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관련된 지표는 월별 지표보다는 계약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1월 달, 5월 달까지 이게 부동산 정확 개발을 하는 이런 지표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아니라 1월에서 5월까지 부동산 개발이 7.2% 해서 재침체 국면이었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저도 작년 12월에 중국 부동산 지표가 조금 개선될 조짐을 보였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다시 급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더블딥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더블딥 얘기는 이번 주 들어서 영계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더블딥에 빠지겠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것을 이제 아까 최부학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고 대부분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부동산에서 더블딥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자체도 더블딥 조금 있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로 더블딥 이 경고가 왜 나왔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중국에서 고도 성장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이 헝다그룹 사태를 비롯해서 이 기점으로 한다면 3년 이상 지속될까 하는 측면은 구조적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감안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그 가격 결정하고 전망할 때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많이 해석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 절벽이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지도 과정에서 기득권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도 어제 모 경제신문에서 예. 우리금융연구소와 함께 한국의 서울 지역의 리치 보고서, 부자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서울의 부자가 되려면 내 기억으로는 총 자산이 한 66억 정도 평균 수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부채가 6억 정도에서 순자산이 한 60에서 61억 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그중에
어떻게 재테크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관계없다. 부동산이 대부분 다 70%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 수출 진행적 과정에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의 신흥 시진핑의 오히려 반대 세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매를 맞으면서 이 기존의 기득권층이 부동산을 버리는 이 덱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장기간 침체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레이트 차이나 엑스 현상, 외국 기업과 외국인 자금들이 나가죠. 예. 이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부동산이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그다음에 권력 다툼에서 기존의 부동산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신진 시진핑 계열의 문매를 맞으면서 부동산을 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도시일수록 사실상 이렇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게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 헝다그룹 사태 아무리 시진핑이 주석이라 하더라도 조만간 개선시키겠습니다 하는데 개선시키는커녕 지금 3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 일로가 있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은 심각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한국의 금융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에 건물을 샀다면 거기에 무엇을 들어서 뭘 한국경제TV가 샀다면 한국경제TV에 간판을 붙일 겁니다. 예. 그것마저 떼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떼라. 이런 상태다 보니까 누가 중국의 부동산을 사겠느냐. 물론 법적으로 소유권은 한국경제TV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부동산 한국경제TV에 딱 붙이는 걸 떼라.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의 중국의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확실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IB들뿐만 아니라 외신들, 거기에 월가 거물들 역시 일제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중국에 대해서 비관론 예.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어도 그냥 자막으로 쭉 하고 최근의 상황을 좀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파이낸셜 타임스 폴 크루만 교수가 올해 들어서 중국 경제가 미들 인컴 트랩, 월드뱅크가 얘기했던 MIT 함정에 빠졌다 하는 얘기는 아마 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TV의 그 출판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루비니 교수의 메가스레트 초대업 위기도 중국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루비니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관적 용어를 얘기했어요. 예. 그것이 더블딥 얘기도 사실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거고 트리플 딥도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거 그런 상태에서 이 메가스레트 초대형 위협도 중국 경제를 거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충격적으로 시티그룹에서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걸리겠다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요인들은 중국 경제 3대 성장 동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상 이번 주 들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더블딥에 빠질 거다. 그다음에 미국과 경쟁력에서 보면 지금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쇠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쇠퇴론까지 이런 과정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미는 중장기 예측에서 굉장히 뛰어난 예측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이내, 그러니까 평균치 보면 2%더라고요. 예. 그래서 옥스퍼드 아날리틱스의 중장기 예측이 뛰어난데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중장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장 성장률 예측이 뛰어났던 것이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내지는 옥스퍼드 아널리틱스라고 있습니다. 요 중장기 전망인데 여기서 2%가 내려가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용어가 어떻든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관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연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중국 정부가 비상이 걸렸죠. 예. 국가 주석이 위협을 느끼니까 경기부터 살려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LPR 중국의 기준금리의 핵심인 장기 대출 금리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중기 대출성 금리가 지난 그 10bp 정도 지난주에 떨어졌죠. 예. 보통은 이 중기 대출성 금리가 떨어지면 LPR 금리로 갈 때는 보통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떨어진 데 이어서 지금 이번 주에 오늘입니다. 오늘. 예. 그것도 오늘입니다. 오늘 10bp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인데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유동성을 긴급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 금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페드의 금리를 인상 국면에 대비해서 다른 길로 가서 또 다른 디커플링이다 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상에 나타나는데요. 효과가 보겠느냐? 뭐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리퀴트로브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은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가 한 나라 인터넷 시스템에서 시장금리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뭐 그린스펀스 거기다 뭐 앨런스 거기에서 이게 잘 맞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거시경제학회에 나오면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기준금리 떨어져 그러면 시장금리 떨어져 시장금리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있어서는 소비 증대시켜 기업에서 설비 투자 증대 케인지안의 통화 승수 효과 멀티플레이 이펙트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이게 케인지안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인데요. 바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시진핑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정도를 이렇게 높여주면 금리가 낮추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추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하지 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대출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미래 불확실한 환경에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리기 트랩이다.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중국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사실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얘기한 겁니다. 올해 안으로 중국 경제가 더블 디비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더블 디비에서 한번 작년 3분기 이후에 중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3.9%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4분기에 2.9%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 4분기에 4.5% 올랐습니다. 이게 리오프닝에 대해서 많이 했던 시각인데 이게 통계 조작 문제입니다. 조작 문제예요. 근데 지금의 그렇게 4월 지표, 5월 지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지표를 보면 산업 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분기 성장률이 7월 중순 정도에 나오겠습니다는 지금 2% 초반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더블 입장에 2.9% 한번 떨어졌죠, 저점.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이 2%는 또 떨어졌죠. 그래서 더블 DB다. 더블 DB 굉장히 기분 나쁜 성장률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홍영커는 나이상으로 어리기 때문에 헤비급 선수 중에 유명한 알리라든가 포먼이 있었습니다. 알리는 알리죠. 예. 이 알리는 예. 이제 이렇게 나비처럼 뭐 나서 이게 예, 나비처럼 이제 뭐 이렇게 예. 서고 조지 포먼은 세게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케어가 됐을 때는 공매를 맞는 알리에서 케어됐던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 보면 이렇게 더블 딥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또 경기 부양책도 먹히지 않음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결국 왜 이런 환경이 됐을까 하면 작년 10월에 공산당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해제시키고 경기 부양도 연이었는데 먹히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작년 10월에 시진핑이가 악수가 되는 상태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회의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산당에서 자기가 절대 건주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운영 체계를 바뀌었죠. 그래서 덩샤오평 이후에 개방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으나는 폐쇄 경제 체제, 그다음에 계획 경제로 선회했죠. 그리고 주요 경제 부채 요직들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진핑의 동물을 중심으로 한 순수 국내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국수주의, 애국주의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외국 자본 나가고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과도기 중국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산남서로 올수록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총료소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것은
작년에 공산당 대회에 시진핑이 영수로 자기 욕심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동안 경제 운영 체제가 서방 자본, 서방 기업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 자신이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많은 그 국가 통수권자로부터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을 자기 욕심으로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빠진다는 시사점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국 경제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중국 경제 비관론보다는 이번엔 시진핑에 대한 비관론이다 하는 쪽도 나오는 것도 바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이 이탈하는 그레이트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조차 최근에 국적 세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그 외국 기업이 많이 빠져나간다. 예. 리오프닝에 대해서 국내 증권, 대형 증권사 올해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2차 전지 대회에서 중국의 2차 전지에서 서로 싸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서로 게임에서 사실상 지금은 이렇게 좀 그만두셨다 이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배터리 아저씨인가요, 뭔가.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분의 예측대로 지금 2차 전지에서는 한국의 2차 전지가 중국의 2차 전지보다 더 잘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외국 자본 빠지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도 빠지는 얘기는 그때그때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빠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 기업에서 빠지고 있는 게 뭐냐?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과 그다음에 동맹국가의 중국 때리기에 나서다 보니까 중국이 기업들이 내가 이제 중국 기업이다 하면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중국 기업들도 국적 세탁한다. 국적 세탁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본사를 중국에서 다른 데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사실 중국의 본사를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경영자를 사실 외국 사람으로 둔다. 그 외국 사람을 두는 게 가능하냐 하면 사실상 중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중국의 성향을 갖고 있는 범적인 중국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화경제권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게 중국 기업들의 생존 차원에서 국적 세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 세척하는데요. 빠져나가는 외국 기업과 빠져나가는 국적 세탁하는 중국 기업이 지금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알타시아다. 알타시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알타시아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이탈한 기업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알타시아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외국 자본이 지금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로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 기업은 어디로 가느냐?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느냐? 시청자분이 모 회장님이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하셔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 그다음에 중국 기업도 세탁하는 가서 본사를 이전시키는데 어디를 본사시키느냐? 최근에 알타시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외국 기업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 본류로 관련되는 리쇼링이다. 한 가지 방향.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의 바이든의 리쇼링으로서 미국으로 가는 측면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한국 기업이 그런 쪽으로 있지만 예. 자, 이 미국으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당장 가지 못하는 기업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대체지를 찾는 알타시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영국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많이 나오죠. 알타시아는 얼터너티브 대처. 그다음에 중국이 속한 같은 아시아적으로 간다. 일종의 프렌즈 쇼링, 니어 쇼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알타시아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일본과 대만과 한국과 인도. 그다음에 자원은 인도네시아. 나중에 그 기업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예. 다 돼서. 금융과 물류 서비스는 홍콩보다 더 이렇게 좋은 것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방글라데시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훈련이 된 상태에서 3분의 1보다 쌉니다. 안 가겠습니까? 간다. 중국은 국수주의다. 나가라 하는데 당장 나간죠. 근데 한국 기업과 금융사들은 마지막까지 중국에 남아있는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알타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탈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